어느 날이었다. 동창의 소식을 알리는 편지가 한 통 와 있었다. 그 편지는 중학교 동창회로 20살 때 한 번 만났던 친구들이다. 어느덧 10년이 지나 이제 30이라는 나이가 되었다.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이제는 왕래가 뜸해졌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 옛정을 되살리고 싶어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창회 당일 꽤 많은 친구들이 나와 각자 사는 이야기도 늘어놓고 어릴 적 추억도 풀어놓았다. 정말 즐거운 모임이었다. 30살쯤 되니 아저씨 아줌마가 다 된 친구들도 있고 머리가 벗겨진 친구도 있다. 새삼 다들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이 꽤 많았고 아직 미혼이었던 나는 조바심이 나기도 했다. 담임 선생님께도 연락을 드렸던 모양이지만 지병 때문에 거동이 어려우셔서 아쉽게 못 오셨다고 한다. 식사하는 곳에서 가볍게 1차를 마친 뒤 우린 2차 술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동창회 참석했던 인원 중 절반 조금 넘는 인원이 2차에 참여했다. 나도 다음날 일이 없었기에 조금 가음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2차에 따라갔다. 어느덧 치규가 오르고 다들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던 그때 새로운 참가자가 나타났다. A였다. A는 중학교 시절 친구가 많지 않은 그런 조용한 녀석이었다. 나 역시 그와 이야기했던 기억은 별로 없다. 하지만 10년 전 동창회에도 참석했었고 그때의 나름대로 이야기를 잘 나누었던 것 같다. 다만 중학교 시절부터 겁먹은 듯한 태도라 이야기하다 왠지 모르게 말문이 막혀 맥이 끊기곤 했다. 하지만 다들 술도 들어갔겠다. 기분이 거나해진 친구들은 A를 반가이 맞이했다. 야, A잖아.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없이? 친구 B가 먼저 A라는 친구에게 말을 건넸다. B라는 녀석은 나와 사이가 좋아 지금도 가끔이나마 연락을 하는 몇 안 되는 동창이다. 다른 친구들도 그에게 오랜만이라며 A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네주었었다. 그리고 A는 B에게 이끌려 B의 옆자리로 앉게 되었다. 그리곤 가만히 있었다. 나는 A를 보고 새삼 놀랐다. 전혀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왠지 조금 힘이 없어 보였지만 10년 전 동창회 때 봤던 그 모습 딱 그대로였다. 이마가 조금 넓어져 가는 내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다. 그리고 A는 이전보다도 더 감옥해져 있었다. 그리고 A는 친구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는 치지만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뭐 하나 마실래? 라고 B가 A에게 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이 없었다. 순간 답답함을 느낀 B가 말을 꺼냈다. 야, A야. 맥주 한잔 시킬 테니까 시원하게 한잔해. 안 그럼 내가 먹어버린다. 그리고 얼마 뒤 B가 시킨 생맥주 한 잔이 나왔다. 헌데 A는 그렇게 시킨 생맥주도 안주에도 손 하나 대지 않았다. 이쯤 되자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나 말고 다른 녀석들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A가 하는 일이 안 풀려 우울증이라도 걸린 건 아닌가 걱정했다. 그래서 가급적 A에게 밝은 어조로 말을 걸었다. 야, 그나저나 A 너는 하나도 안 늙었다? 부럽다 야. 나 봐봐. 난 이제 어디 가면 아저씨 소리 들어. A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주걱거리기만 할 뿐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이에 거들었다. 그러니까 A가 하나도 안 늙어서 한눈에 알아봤다니까? A야, 너 혹시 뱀파이어 뭐 그런 거냐? 왜 이렇게 안 늙었어? A는 여전히 웃고만 있었다. 그리고 그때 B도 입을 열었다. 아니, 혹시 A는 진짜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결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저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에 그제껏 미소만 띄워던 A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리고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 모습에 놀란 B는 A에게 사과했다. 화났어? 미안하다 야. 난 그냥 농담으로 그랬는데 기분 나빠할 줄 몰랐다 야. 하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 A는 계속 벌벌 떨 뿐이었다. 다른 녀석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다들 이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난 역시 마음의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까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냉정하기 짝이 없게 B의 가벼운 농담에 과민 반응해서 분위기를 깨버린 A를 책망하는 마음도 있었다. A야 미안해. 야, 마음 풀고 우리 다시 마시자. B는 다시 사과했다. 그리곤 다른 녀석들은 조금 전 일을 잊은 듯 다시 잡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A의 떨림은 점점 커져 의자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나도 A에게 말을 걸었다. 야, 괜찮냐? 그러자 A가 기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웃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자신의 손등과 손등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일정한 박자로 박수를 친다. 뭐지 이 녀석? 무섭네 라고 생각하기 무섭게 A는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절규를 내던졌다. 그리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그 순간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마치 괴물 같았던 그 얼굴. 우리 동창회 멤버들은 물론이고 다른 손님과 점원까지 다들 놀라서 망연자실했다. 다시 술을 마실 분위기도 아니고 결국 그날은 그대로 모음이 파해졌다. 훗날 B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심상치 않은 모습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도 들어 애인의 집에 연락을 해봤단다. B는 A의 가족에게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애둘러 전하고 혹시 연락을 받은 건 없냐고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A 가족의 반응은 예상 외였다. 그것이 사실인지 어디 있는 가게인지 되묻더니 한참 후에 A가 10년 전 실종됐다고 말하더라는 게 아닌가. 10년 전 동창회가 있고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 실종되었다고. 이번 동창회 초청장을 받기는 했지만 가족들은 바빠서 답장을 잊고 있었단다. 10년 전 사라진 A가 동창 중 누구와도 연락이 없던 A가 어떻게 동창회 2차 자리를 알고 찾아왔던 것일까? 나는 견딜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돌이켜보면 10년 전 동창회 때 A가 말문이 계속 막혔던 건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꺼내놓지 못해서는 아니었을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A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한다. 건강하지는 않더라도 부디 어디에선가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귀신들은 사람과 행동을 반대로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손등으로 박수를 쳤었던 건 아닐까? 어느 공장에서 일하던 무렵 겪었던 아주 무서운 이야기다. 공장 순찰을 하는 경비원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모두가 퇴근한 시각에 늦은 밤, 공장 복도에 흰 그림자만 있는 존재가 배회한다는 그런 소문이었다. 그 공장 옆으로는 커다란 공장이 한 동 더 있고 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건설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통로의 자동문이 고장인지 주변에 사람이 없음에도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어느 날 늦은 밤, 난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밤중 공장에 홀로 남아 기계 정비를 하고 있었다. 정비하던 기계는 정기적으로 물을 넣어줄 필요가 있었고, 난 양동이에서 물을 퍼서 끌차로 운반하고 있었다. 마침 그 고장난 자동문을 통과하기 얼마 전 통로에 놓여져 있던 짐과 끌차가 부딪히는 바람에 물이 조금 쏟아지고 말았다. 통로를 물바다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리면 다음날 무슨 소리를 들을지 안 봐도 뻔했다. 겁나 지랄하겠지. 난 기계 정비를 마친 뒤 물을 닦을 걸레를 가지고 자동문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 앞에 도착한 순간 뭔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다. 양동이에 물이 쏟아져 있던 곳엔 웅덩이에서 시작해 자동문 쪽으로 이어지는 곳까지 젖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우리 공장에서는 작업은 모두 안전화를 신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안전화 바닥의 모양이 아닌 슬리퍼처럼 마치 평평한 면으로 된 것 같은 모습의 자국이었다. 그뿐 아니라 공장에 남아있는 건 나 혼자였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다는 걸 진작에 확인했던 터였다. 공장 안 역시 작업장 외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경비원이 순찰을 돌 시간도 아니었다. 옆 공장도 아까 내가 물을 뜨러 갔을 때 내가 문을 잠궜었고 열쇠는 내 주머니 안에 있다.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옆 공장 상하를 살피러 가봤지만 문은 잠겨있고 누가 안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안도하게 된 나는 자동문 앞으로 돌아가 엉덩이를 닦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 순간 웅덩이 수면 위로 흰 그림자 같은 게 문 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비쳤다. 깜짝 놀라 주변을 확인했지만 주변에는 딱히 별다를 게 없었다. 수면에 비친 것 같은 하얀 것도 마땅히 보이질 않았다. 기분 탓인가 생각하며 다시 물을 닦으려 하던 순간 내 등 뒤로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문 앞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자동문 반대편으로는 평평한 발자국이 이어져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이상하다. 아까 옆 공장을 보러 갈 때도 저런 발자국이 있었던가? 기억을 아무리 되새겨 보아도 알 수가 없었다. 문 앞에는 분명 발자국이 없어야 하는 건데. 이쯤 되자 경비원들에게 들었던 소문이 떠올라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웅덩이를 닦아내고 공장에서 도망치듯 퇴근했다. 그리고 돌아가기 직전 공장에 불을 끌 무렵 자동문 쪽을 슬쩍 쳐다보았다. 자동문은 아직도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 후로 특히 이상한 일은 없었다. 다만 그 자동문은 몇 번이고 수리업자가 와서 문을 고쳤지만 아직도 고쳐지지가 않았다. 별 생각 없이 들른 편의점에서 혹은 직장이나 병원에서 사람도 없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은 종종 볼 수 있다. 대개 그런 경우는 센서의 오작동이라고 설명이 되겠지. 하지만 문에 붙어있는 센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 센서는 그걸 인식하는 것 뿐이라는 생각을.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언제나 거기에 있어 우리 곁을 떡하니 배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리고 아직 그 자동문은 가끔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다. 일본의 어느 온천 마을 여가네라는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인지라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매출에 지장이 오는 만큼 아직도 그 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쉬쉬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오래된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마을 전체가 높은 산간에 있어 겨울이 오면 눈 속에 파묻힐 지경입니다. 그 마을에서 2km가량을 더 들어간 곳에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도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호텔에서 일하게 된 지 몇 년 된 프론트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온천 주변이니 만큼 겨울에서의 그곳은 성수기죠. 그리고 그날도 호텔에는 손님이 잔뜩 찾아왔었고 신발함에는 손님들이 신고 온 다양한 신발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신발들을 현관에 쭉 늘어놓는 것이 그가 맡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일을 하다 어느 펌프스 구두를 손에 든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옅은 베이지색 구두인데 안에 검붉은 피 같은 게 묻어 있다는 것을요. 구두 바닥 전체가 들쑥날쑥하게 얼룩진 채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크아웃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호텔을 나섭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도 하나둘 줄어들더니 마침내 마지막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 보게 된 그 더러운 펌프스 구두였습니다. 11시가 넘어갈 쯤에야 마침내 펌프스 구두의 주인이 프론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상을 굳이 말하자면 어딘가 음침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싸구려인 듯한 수수한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애완동물을 넣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구가 담요로 막혀 있어 안에 들어있는 개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론트맨은 그녀에게 다리에 상처가 났었는지 괜찮은 건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주제넘는 말이지만 손님 신발에 그런 것 같다는 적이 있어서요. 그러자 그녀는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더럽힌 거라고 말한 뒤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 방을 청소하러 간 여성 종업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그 손님이 묵었던 방이 이상하다고 소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으로 가보니 다다미 위에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에 젖은 그 발자국들. 방 한켠에 발자국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마치 귀신이 춤을 추기라도 한 듯한 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조 배수구에는
작은 동물의 사체 조각 같은 게 잔뜩 막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쥐 같은 걸 잡아 방을 더럽힌 듯 했습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아주 큰 피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을 주민이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국도에서 100m가량 떨어진 눈으로 덮인 숲속에서 온천 마을을 관리하시던 분이 숲길을 지나가다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닐봉지 안에는 아기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땅에 아기를 내려두고 몇 번이고 발로 밟은 것인지 검은 봉투 속 아기의 모습은 아마 깊은 원한이라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론토맨은 깨달았습니다. 당시 여자가 들고 있던 애완용 가방에는 강아지가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가방을 담요로 감싸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경찰에 신고한 결과 다다미에 묻어있던 피는 역시 사람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자는 곧 전국에 수배되었지만 호텔 기록에 남긴 이름과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프론트맨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론트맨은 여자의 몽타주를 만드는데 협력하게 되었었죠. 온천 마을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매출에 지장이 오진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걸 한사코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여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어 수사는 진전 없는 미궁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어느덧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과거의 평온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프론토맨 역시 평소처럼 호텔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 땡땡 호텔 맞죠? 네, 맞습니다. 내일 예약을 좀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A씨라는 분이 담당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A입니다. 아, 당신이 A씨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만. 한동안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내 몽타주를 그린 게 너였구나. 서른 살의 K씨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오랫동안 사귄 끝에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여자친구를 홀어머니께 인사시키러 간 날, 무난하게 인사와 간단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K군의 어머니는 여자친구가 탐탁치 않다고 말했다. 집안이며 부모님이 안 계신 거 하며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아들인 K의 설득에 결국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했고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아니, 적어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K군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관두고 살림살이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많았다. K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마치 며느리를 증오하는 사람 보듯 하기도 하고 어쩔 땐 무시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온갖 굳은 일을 시켰었다. 심지어 자기 방에 있는 불상 앞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앉아있게 했다. 이유인즉슨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지성으로 빌라나 뭐라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헌데 아내는 아들이 아닌 딸을 낳게 되었고, 그로부터 더더욱 아들이 출근하기만 하면 며느리를 박대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서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을 당했다. 어떤 날은 머리채를 잡힌 채로 거실을 빙글빙글 돌게 했고, 어떤 날은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욕조에 물을 받아 며느리의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결국 K군의 아내는 점점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얻게 되었고, 점점 그 병은 깊어져 가서 의사들도 손써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갔다. K군의 어머니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왜 며느리가 그런 병을 얻었는지 걱정하는 척까지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K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출근길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K군의 어머니는 자기가 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출근하라고 했다. K군은 그 말만 믿고 출근했다. 그리고 터지지 말아야 할 그 사건이 터졌다. 여느 날처럼 K군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지독하게 고문하며 괴롭혔고, 며느리가 지쳐 쓰러지자 질질 끌면서 아들 방에 가둬놓았다. 며느리는 방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기어가서 물에 매달리며 두드렸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하지만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시어머니. K군의 아내는 손톱으로 문을 긁어댔다. 그리고 결국 손톱이 부러지고 다 해져서 피가 철철 흘렀다. 그러다 결국 K군의 아내는 그 방에 갇힌 채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한동안 슬픔에 잠겼던 K군. K군은 하나뿐인 딸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기운내서 살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아내의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작은 액자에 사진을 넣어서 거실 진열장에 보관했다.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면 거실에 놓여진 진열장 안, 아내의 사진을 바로 볼 수가 있었다. K군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기찻길이 있었다. K군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죽어서도 미운지 진열장 속 며느리의 사진을 돌려놓았다. 그러나 어김없이 기차가 지나갈 때면 사진이 미미하게 통통 튀면서 다시 정면으로 향했다. 재수없게. 누가 자꾸 돌려놓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안방에서 불경을 외고 있던 K군의 어머니. 집 안에서 낯선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는 손녀딸 방에서 들려왔다. K군의 어머니가 손녀딸 방으로 가서 문을 열자마자 기겁하며 주저앉았다. 손녀딸 방에는 죽은 며느리가 자기 딸과 함께 놀아주고 있었다. 그러다 며느리는 스르르 뒤를 돌아보았다. 퀭한 눈과 손이 피투사기가 된 며느리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순간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K군의 어머니. 그 일이 있고부터 며느리는 그 뒤로도 아들이 출근하고 없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처참하게 죽었을 당시의 모습으로 자신을 괴롭혔다.
딱히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는 건 아니었고 나타나는 것 자체만으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공포심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의 복수가 극에 달했던 어느 날, K군의 어머니는 원한에 찬 며느리에게 쫓겨 밖으로 도망치게 됐는데 자신의 철도길에 도착한 줄도 모르고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 순간 무언가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건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K군의 어머니. 그때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기적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는 기찻길로 사라졌다. 결국 한 맺힌 며느리가 자신을 괴롭힌 시어머니를 괴롭히다가 똑같이 죽음으로써 복수를 하고 말았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죽자 며느리의 혼령도 사라졌다. 며칠 후 이제 진열장 속엔 K군의 어머니 영정사진이 작은 액자 속에 담겨 아내의 사진과 함께 넣어져 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다소 어두운 거실.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 될 때쯤 마치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은 며느리가 죽어서도 무서운지 진열장 옆쪽 벽으로 돌려지고 있었다. 그 뒤로 K군의 아내가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듯 시어머니의 사진이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똑같이 돌려지고 있었다. 우리 집은 무척 가난했다. 부모님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 해도 아무것도 사주질 않으셨다. 옷은 주변 이웃집에서 물려준 걸 받아다 입었고 간식이라곤 얼음사탕뿐이었다. 의무교육은 제대로 받았지만 필기구나 교과서는 다 물려받은 것이었다. 당시 내내 물려받은 물건만 써왔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다. 다만 싫은 게 딱 하나 있었다. 그것은 물려받은 책상이었다. 헌데 그 책상은 물려받은 물건이었음에도 아직 새 것처럼 윤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리고 책상의 서랍을 열면 나무 냄새가 풍겨와 나는 그 향기 맡는 걸 즐기곤 했다. 처음 그 책상을 받고 나서는 너무 마음에 들어 한가할 때면 분수에 맞지 않게 거기에 앉아 책을 읽는 게 내 기쁨이었다. 하지만 책상을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이상한 체험을 했다.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책상에서 책을 읽는데 오른쪽 다리에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다. 하지만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기에 다리에 느껴지는 감각 따윈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다리를 조금 빼서 서늘한 감각이 조금 느껴지지 않게 할 뿐. 그러나 잠시 뒤 서늘한 무엇이 내 다리에 닿았다. 순간 기분 나쁜 마음에 오른발로 서늘한 것을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그러자 발끝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시선은 책에 꽂혀 있었지만 내 의식은 책상 아래 발끝에 몰려 있었다. 나는 오른쪽 발을 슬쩍 움직여 그것의 표면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울퉁불퉁하고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듯 했다. 부드러운가 싶으면 딱딱한 곳도 있어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또 그것은 내 발끝을 혀로 핥는 듯 하였다.
그것의 표면을 훑다가 마지막으로 위쪽을 향했다. 가는 실 같은 게 수도 없이 느껴진다는 걸 알아차림과 동시에 나는 내 발에 뭐가 닿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살그머니 몸을 숙여 책상 아래를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창백한 사내아이가 있었다. 내 발끝은 사내아이의 머리에 닿고 있었다. 나는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책상 아래 사내아이를 향하고 있었다. 사내아이 역시 미동도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난 일어서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방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가 금방 보았던 걸 울면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믿어주질 않았다. 만약 믿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에 책상 살 돈은 없으니 바꿔줄 일도 없었고, 결국 나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그 책상을 사용해야만 했었다. 그리고 그 후로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종종 다리에 서늘한 것이 닿을 때가 있었지만 책상 아래를 절대 보지 않았다. 또 그 아이와 마주칠까 무서웠으니까. 그 아이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 스스로를 속여 넘길 생각이었다. 어느덧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그때 어머니에게 슬쩍 물어보았다. 내가 쓰고 있는 책상을 누구한테 받아왔냐고 말이다. 어머니는 조금 곤란하다는 얼굴을 하더니 그 책상은 와타루군 집에서 받아온 거야 라고 말했었다. 와타루군은 나와 동갑이었으며 함께 유치원을 다녔던 내 친구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며칠 전 와타루군은 강에 빠져 죽었다. 또 머리가 좋았던 와타루군은 입학하기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다. 내가 쓰고 있는 책상에서 공부하며 앞으로 시작될 학교 생활을 두근대며 기다린 게 아니었을까. 사정을 알게 된 나는 책상 아래 있는 아이가 와타루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더는 무섭지 않았다. 그가 이루지 못한 꿈만큼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작정이었다. 그 후로도 와타루군은 내 다리를 만지곤 했다. 나는 그가 내 다리를 만질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는 것이라 여겼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와타루군의 격려 덕분인지 나의 성적은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었다.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중학교에서는 야구가 유행하게 되었다. 그때 나도 끼고 싶었지만 야구 배트나 글러브를 살 돈이 없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에게 졸랐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 기다려라 라고 말했다. 그 후 몇 개월 뒤 아버지는 배트와 글러브를 내게 건네주었다. 또다시 물려받은 것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나도 야구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나는 다른 아이들 틈에 끼어 신나게 야구를 즐겼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내 글러브를 보고 말했다. 그거 요시로 글러브 아니냐? 요시로는 학교 야구부에서 뛰던 같은 반 친구였다. 요시로라는 친구는 야구에 재능이 있어 신입생인데도 주전으로 뛸 정도였다. 하지만 요시로는 얼마 전 죽은 터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다
강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내가 쓰는 글러브가 요시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다짐했다. 요시로가 아쉬워하지 않게 그 녀석 목까지 열심히 야구하자고. 그때 문득 생각했다. 요시로와 와타르구는 묘하게 닮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일찍 죽은 데다 사인도 죽은 장소도 같다. 그리고 두 사람의 유품을 내가 쓰고 있다. 이런 우연이 있는 걸까? 몇 개월 뒤 나는 다시 아버지를 졸랐다. 이번에는 게임기가 갖고 싶었으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조금 기다려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2주 뒤 아버지는 게임기를 가져다 주었다. 또 물려받은 것이었다. 아버지의 게임기를 받기 얼마 전 신문에 실렸던 기사가 떠올랐다. 근처 강에서 중학생이 빠져 죽었다는 기사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날 밤 평소처럼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발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책상을 물려받고 몇 년간 나는 와타루 군이 나를 격려해주는 것이라 여겼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책상 아래에 와타루 군은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살려달라고 말이다. 나는 책상 아래를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나도 곧 그들을 따라갈 것 같다. (3년) 전 나는 해외 출장을 다녀오던 길 집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 누군가 집으로 들어와 내 딸을 죽였다고. 당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우연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오느라 조금 늦게 된 건데 그때 그 녀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내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다. 난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내 딸의 방에 먼지가 쌓여있는 걸 보고선 모처럼 평화로운 주말 딸이 살아있었을 때 썼던 방을 청소하게 되었다. 꿈의 기록? 이게 뭐지? 수북히 먼지가 쌓인 스피커 아래 딸이 살아있었을 때 썼던 것으로 보이는 다이어리가 한 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았다. 2015년 9월 1일. 평소 일기 따위는 써보진 않았지만 조금 기묘하게 꾸었던 꿈 탓에 이것을 기록해보려고 한다. 오늘 나는 꿈을 꾸었다. 정말 기묘한 꿈이었다. 난 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깊이 빠져있던 잠에서 깨게 되었다. 난 침대에서 일어나 밖을 보는데 키와 몸집이 엄청 큰 사람이 내 방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몸집이 얼마나 거대하던지 그것이 쪼그려 앉아있는데도 가슴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거대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몸집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 방에 들어오려 방문 틀에 몸을 구겨 넣다가 이내 포기하고 사라졌다. 2015년 9월 2일. 오늘도 꿈을 꾸었다. 어제 꿈에서 보게 된 거인이
또 내 꿈속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꿈속에 나온 그 거인은 몸에서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와 다름없이 거대한 몸집으로 내 방문 틀을 사정없이 몸으로 치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양쪽 팔이 없었다. 거인의 몸에서 흐르고 있던 피는 팔이 잘려나간 부위에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잠에서 깼다. 2015년 9월 5일. 며칠 동안은 거인이 나오는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일기를 쓰는 이유는 바로 내 방문틀에 검은 액체 같은 것이 묻어 있어 걸레로 닦았더니 그것은 피였다. 우리 가족 누구의 피도 아니다. 또 외부인이 들어온 적도 없다. 2015년 9월 7일. 한동안 꾸지 않았던 꿈을 다시 꾸게 되었다. 뭐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꿈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때에는 자연스레 방문을 보게 되었다. 역시나 그 거인이 서 있었다. 난 눈살을 찌푸려 그 거인을 보니 오늘은 발에서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발이 잘려나간 채 내게 나타났다. 그렇게 양팔과 발이 없던 그것은 오늘도 내 방에 들어오려 거대한 몸으로 내 방문 틀을 쿵쿵 치고 있었다. 전날 밤 꿈에서 거인을 보았을 때에는 가슴까지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그의 어깨가 보이려고 했다. 2015년 9월 10일. 오늘도 꿈은 꾸지 않았다. 하지만 내 방문틀의 나무가 금이 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쩍 갈라져 있었다. 아빠 출장 갔다 오면 고쳐달라고 해야지. 2015년 9월 14일. 오늘은 그 새끼가 자기 다리를 자르고 왔다. 그리고 잘려나간 부위가 많이 아팠던 건지 몹시 아파 보이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거대한 몸이 내 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느꼈다. 그 거인은 내 방에 들어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자르고 내 꿈속에 나타났던 것이다. 몸을 조금만 더 자르면 내 방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땐 어떻게 되는 거지? 2015년 9월 16일. 오늘은 아빠가 집에 오는 날이다. 아빠가 선물 사왔으면 좋겠다. 기대된다. 밖에서 초인종이 울린다. 아마 아빠가 온 것 같다. 문 열어주고 와야겠다. 도대체 그날 우리 집엔 누가 들어온 거야? 저는 귀신 같은 화상 따위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관념이 뒤바뀌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고를 다니던 시절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공장에 취직하게 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입사한 지 1년 차에 회사에서 진행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받았던 검진에서 양상엽 폐기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 현재 살면서 담배를 단 한 번도 피운 적 없는 비흡연자이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환경이 분진가루와 먼지가 많은 환경이라 방진 마스크를 꾸준히 쓰고 일하였는데도 폐기종이라는 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호흡곤란과 기침 증상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었기에 집에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었다. 동네에 위치한 작은 병원이라 그런지 처음 입원했을 때 넓은 4인 병실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일주일째 되던 날, 내가 있던 병실에 다른 환자가 들어오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 무슨 병으로 오신지는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귀신이나 미신 같은 것은 믿지 않는다. 하지만 공포 영화는 매우 즐겨하는 편이다.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친구들에게 부탁해 공포 영화를 보곤 했었다. 하루는 병실에 누워 공포 영화를 보고 있던 중 링거를 바꿔주러 간호사가 왔었고, 내가 보고 있던 화면을 보시고서는 무서운 장르를 좋아하냐고 물어봤다. 이런 거 혼자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무서운 거 볼 때 혼자서 봐야 더 재밌더라고요. 나는 그 간호사와 자연스럽게 무서운 장르의 소재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저 근데 귀신이 진짜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것도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고 갑자기 혼자 진지해지시고서는 농담을 이어가셨다. 저기 복도 끝에 408호 개인 병실 있잖아요. 혼자서 밤에 웬만하면 그쪽은 가지 마세요. 왜요? 제가 여기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은 얘긴데, 몇 년 전 408호에서 아이 환자가 죽었는데 그 뒤로부터 408호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대요. 저도 나이트 근무를 하는 날에는 408호 근처 잘 못 가요. 네, 다음에 무서운 얘기 또 해주세요. 이 누나 참 재밌는 사람이네. 하루 종일 병실에 누워만 있는 나에게 간호사의 농담은 잠시나마 재미있었다. 그렇게 간호사가 떠나고 보고 있던 영화를 마저 보게 되었다. 어느덧 병원에 입원한 지 3주차가 되었다. 여전히 이 병실은 나와 고령의 할아버지랑 둘이 쓰고 있었다. 그런데 같이 있던 할아버지께서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게 느껴졌었다. 처음 입원하셨을 때와 달리 식사하시는 양도 점차 줄게 되었고, 살은 점점 더 빠져가며 혼자서는 일어나실 수가 없어 보였다. 그리고 어느새부터인가 간호사들이 할아버지를 관찰하러 병실에 자주 들어오시게 되었고, 병원 측에서는 당시 할아버지를 위해 간호사를 호출할 수 있는 배를 설치해 줬었다. 나의 몸 상태는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셨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있던 할아버지는 매우 괴로우신 듯 간호사 호출배를 다급하게 누르시던 일이 있었다. 뒤이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더니 병실에 커튼을 쳐 응급처치를 하던 적도 있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는 다른 병실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내 기분마저도 우울해졌던 하루였다. 그날 저녁 난 다시 4인 병실을 혼자 사용하게 되었다. 매일 보던 공포영화를 다 보고 너무 심심했던 나머지 얼마 전 재미있게 봤던 공포영화를 혼자 있는 병실에서 이어폰을 빼고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나? 난 영화를 볼 때면 자막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보는 편인데 못 보던 장면이 나왔었다. 그때 간호사가 말을 걸어왔을 때 놓쳤던 장면인 것 같았다. 난 다시 영화에 집중하던 중 다음 장면은 내가 분명히 봤던 장면에서 당시에 전혀 듣지 못한 아이 울음소리에 효과음이 있었다. 재생과 일시정지,
뒤로 감기를 반복했고 이어폰을 연결했다가 다시 뽑는 행동을 했었다. 이상하네. 이 장면은 분명히 내가 기억하는 장면인데 너무나 이상하였다. 그리고 혼자 있는 이 병실이 무섭게 느껴졌었다. 모두들 자고 있던 늦은 시간, 하루 종일 누워있어 몸도 찌뿌둥하여 복도에 나가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었다. 휴대폰을 보며 이리저리 혼자 걷고 있던 중 갑자기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었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져 왔다. 복도에서 들렸던 울음소리는 아까 영화에서 들었던 아이의 울음소리와 똑같았다. 난 서둘러 내가 있던 병실을 돌아가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죄송합니다. 순간 방향 감각을 잃었는지 다른 병실의 문을 열었었다. 그렇게 잘못 열게 된 병실에는 환자의 딸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어린아이 3명이 있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얼마 전 무서운 얘기를 나눴던 간호사가 밤에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던 408호였다. 그리고 문 옆으로는 얼마 전 같은 병실을 썼던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같은 병실을 썼던 때에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오던 사람은 간병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할아버지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나 보다. 그 순간이었다. 복도 중앙에 있던 데스크에서 벨이 울렸고 계단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났나? 허겁지겁 뛰어오던 의사가 나를 밀치고는 408호의 병실 문을 열었었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장비음이 들렸었다. 뒤이어 간호사들이 어떤 장비들을 끌면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돌아가세요. 간호사가 화를 내더니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다. 조금 전 아이의 울음소리에 겁에 질렸었던 나는 겁에 질렸던 상황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리고 병실 내에서는 뭔가가 다급한 의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나고 의사는 힘이 다 빠져버린 채 그곳에서 나왔다. 설마 돌아가셨나? 난 아무렇지 않게 병실 내부를 보게 되는데 간호사들은 늘어놓았던 장비들을 정리 중이었고 침대에 누워있던 분은 이불이 머리 끝까지 덮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잠깐. 조금 전 모르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안 보였다. 난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저기 혹시 여기 안에 있던 아주머니와 아이들은 어디 갔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아니, 아까 있었는데. 그러자 앞에 있던 간호사는 가족도 없이 홀로 가신 할아버지 앞에서 무슨 소리냐고 엄청 화를 내며 나를 사정없이 밖으로 밀어내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난 터벅터벅 내 병실로 돌아가 자리에 누웠다.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오늘은 내가 태어나는 날이다.
아침 일찍부터 소란스러운 사람들 말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어젯밤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으로 밖이 소란스러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복도로 나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꺼냈는데 나랑 무서운 얘기를 나눴던 간호사가 지나갔었다. 이미 어젯밤 408호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들었겠지만 난 내가 보고 느꼈던 것을 다시 간호사에게 말하였다. 다시 보던 영화에서 못 본 장면과 듣지 못한 소리 때문에 무서웠던 것과 복도에서 들렸던 아이의 울음소리, 또 408호에 있던 아주머니와 아이들. 그렇게 내 얘기를 귀담아주던 간호사는 흠칫 놀라며 정말이냐고 되물었다. 그리고서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며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수군대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수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몇 년 전 408호에서만 입원한 환자들이 한 달에 4명이 연달아 돌연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일이 있고부터 408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할아버지를 왜 거기로 옮겼냐는 등 그 순간은 나 역시도 궁금했었다. 사람이 많지 않은 병원이라 다른 병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소문도 안 좋았던 408호로 옮겼을까? 그리고 아주머니들의 말들을 유추해보아 전날 내가 408호에서 보게 된 아주머니와 아이들은 안타깝게 그 병실에서 세상을 떠나셨던 분들인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머니와 아이가 왜 나타난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사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린 성인이 되어서 의도치 않게 이른바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겨 한창 젊은 나이에 우린 결혼하게 되었죠. 신혼생활 때는 신입 직장인이라 월급도 적었고 아내 또한 전업주부였기에 오로지 저는 일만 했었죠.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예쁜 아이들과 아내가 있어 저는 매우 행복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은 아마 제가 살아온 행복의 절정이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가게 된 나이가 되었고 저는 회사에서 순조롭게 승진하여 매일 허덕이던 제 결혼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부였던 아내도 이제 아이들도 학교에 가니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고 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죠. 아내는 의욕에 가득 찬 표정으로 결의를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의견에 대찬성을 하였고 아내를 응원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하고 싶은 일을 배우며 얻는 기쁨을 실감하고 있었는지 밤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였죠.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환하게 웃던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지역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던 길, 전날 무리했던 탓인지 저는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날 저에게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온몸에는 여기저기 붕대가 감겨 있었죠. 그리고 양팔은 움직일 수 없게 무언가에 묶여 있었고 제 주변으로는 처음 보는 무서운 장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제가 눈을 뜬 모습을 보았고 이내 달려오더니 제 손을 잡고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한없이 울기만 할 때 조심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였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도 참 무심하지. 아내는 항상 매일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나와 지극정성으로 저를 간호해 주었죠. 제 몸을 일으켜 음식을 먹여주고 대소변 처리며 누워만 있는 제 자세를 돌려주며 온몸을 주물러 주었죠. 얼른 내 몸이 나아야 할 텐데. 그렇게 며칠, 몇 달이 지나고 아내는 그날도 어김없이 제 다리를 주무르는 중 갑자기 간호사가 오더니 아내와 잠깐 얘기하자며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었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순간 저는 심각한 어지러움을 느꼈고 저는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응? 여긴 어디지? 눈을 떠보니 저희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오는 게 힘이 들어 저를 집으로 데려왔나 봅니다. 근데 아직 제 몸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고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 방문 밖에서는 아이들과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는 않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방에 닫혀있던 문이 열렸었고 막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쁜 내 새끼. 그런데 막내 아들은 침대 옆에 서랍문을 열고 옷을 꺼내 들더니 누워있었던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세게 닫으며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마 사춘기가 왔나 봅니다. 그리고 매일 지극정성으로 날 돌봐주었던 아내마저도 제가 있는 방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날 저녁까지 제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과 아내의 말소리만 들으면서 저는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뒷날 아침 눈을 떠보니 아내가 제 방을 청소 중이더군요. 여보, 청소 중이야? 미치겠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할 수 없으니 아내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어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는 청소를 마친 아내가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와 아이들이 제 신경들을 자극해 빨리 일어나게 하려고 술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안간힘을 억지로 써가며 일어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 어느 날 밤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제 방에 들어오지 않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누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때 아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으로 몸을 움츠리고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잠에서 깰까봐 조용히 통화하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응. 아니,
애들은 자고 있어. 지금? 알았어. 내려갈게. 아내는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고 이내 옷을 챙겨 입고서는 밖으로 나가더군요. 급하게 나가는 나머지 제가 누워있는 방문을 닫지도 않고서요. 누굴 만나러 간 것일까?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던 중 마침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거실을 지나는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고요. 근데 아내의 뒤로 낯선 사람의 발소리도 들리더군요. 누구야? 늦은 시간에. 살짝 열려있는 문틈 사이를 쳐다보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아내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신경을 귀로 쏟아 거실에 대화 중인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말소리만 들리더니 오늘은 살짝 문이 열려 있어 대화 내용도 들렸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그 남자가 얘기하는 대화를 엿듣던 중 저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생생해. 아내는 저를 죽은 사람 대하듯 얘기하였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저 또한 무척이나 가슴 아팠죠. 아내와 있던 그 남자는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며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등이나 어깨를 토닥이는 듯한 소리가 났었죠. 남자가 달래주자 아내는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중 아내는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간의 정적이 흐르던 그때 입술이 맞닿는 쪽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하잖아. 누워있는 제 신경에 자극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아내의 장난은 너무 심했었죠. 그리고 아내와 있던 낯선 남자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잘까? 분노가 극에 달한 저는 가슴속으로 소리를 지르던 중 제 목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지? 그리고 팔을 올려보니 손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아내의 작전이 성공이라도 한 걸까? 순간 낯선 남자와 있는 아내가 문득 떠올랐고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온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벽에는 아내와 저의 결혼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누가 떼버렸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네 식구가 찍은 가족 사진마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는 정신을 차려 낯선 남자와 아내가 있는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그 남자가 침대 위 한 이불 아래 같이 있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그 순간 고함을 질렀는데 내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하였고 아내와 그 남자는 옷을 벗은 채 서로를 끌어안더라고요.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두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일어나봐. 저는 큰아들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우려 했는데 전혀 미동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어지러워 잠이 들었던 날,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전에 살던 곳은 오래된 아파트였다.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으니 20년 넘게 지낸 것 같다. 오랜 기간 그곳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매일 밤만 되면 싸우던 신혼부부, 언제나 꼭 붙어 다니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주차 문제로 이 집 저 집 소리 지르던 아저씨, 또 계단에서 몰래 담배 피던 여고생 등 참 많은 별의별 사람들이 살았었지. 이건 작년쯤 있었던 일이다. 당시 부모님은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셨고 부모님이 놀러 가시는 틈을 타 나의 철부지 친형은 친구네 집에 가게 되었다. 형 놀러 간 거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 내일 아침 일찍 올게. 그렇게 혼자 남게 된 나는 친한 친구를 불러 우리 집에서 게임을 하기로 했다. 왔어? 근처에 살았던 친구는 전화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오게 되었고 우리는 게임을 하게 되었다. 친구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창밖은 어둑한 밤이 되어 있었다.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 그래, 그럼 우리 이거 한 판만 더 하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허리 아파. 얼떨결에 우리 집에서 자게 된 친구는 여기가 자기 집인 듯 마냥 소파에 자연스레 누워 TV를 켠다. 마침 TV에는 유명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고 왼종일 게임만 하던 우리는 배가 고프게 되었다. 우리 집 맞은편에 제육볶음 잘하는 집 있는데 그거 먹을래? 내가 나가서 포장해 올게. 오, 그래? 좋다. 오늘은 그걸로 먹자.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갔다 올게. 난 서둘러 옷을 챙겨 입어 집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사장님, 제육볶음 2인분 포장이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음식이 식어버릴까 난 서둘러 집으로 빨리 뛰어갔다. 1층에 도착하였고 우리 집은 9층이었기에 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어떤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난 엘리베이터를 타서 9층 버튼을 눌렀는데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혹시 9층 가는 사람인가? 아닌데 9층에는 이런 사람 본 적 없는데. 난 이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거의 알고 있다. 혹시 몇 층 가세요? 7층이요. 아, 네. 7층 눌러드릴게요. 뭐야 이 사람. 손은 멀쩡히 있는데 7층 갈 거면서 버튼은 왜 안 누르는 거야? 그때였다. 여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고 엘리베이터는 7층에 도착하게 되었다. 뭐야 저 여자는. 7층에 X형 사는데 혹시 그 형 집에 놀러 왔나? 내가 사는 9층에서 2층 아래인 7층에는 여자 좋아하기로 소문난 아는 형이 사는 집이었다. 그렇게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와, 맛있겠다. 우린 허기진 배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허겁지겁 밥을 먹던 친구 녀석은 TV 옆 유리 서랍장을 멍하니 쳐다봤다. 그 서랍장에는 아버지가 모아두셨던 양주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평소 술은 잘 안 드시지만 술을 모아두는 취미가 있었다. 그렇게 멍하니 술 쪽을 쳐다보던 친구는 조금만 먹어보면 안 되냐고 나에게 물어봤다. 우리 이거 맛만 보자. 아빠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먹을까 말까 고민하던 중 친구는 어느새
제일 비싸 보였던 양주를 하나 꺼내왔다. 난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그럼 우리 조금만 맛만 볼까? 죽인다. 조금 전 사온 음식과 먹으니 양주 맛만 보려고 했던 우리는 어느새 절반이나 먹게 되었다. 그때 술안주로 먹을 음식 없냐고 물어보던 친구는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 먹을 거 없어. 편의점 가서 과자 좀 사올게. 난 집 앞 편의점에 과자를 사러 가려고 혼자 밖으로 나왔다. 그때가 저녁 12시쯤 되었던 것 같다. 집에 있을 땐 몰랐는데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오니 머리가 어지러지라 했다. 난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온 봉투를 들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때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연스레 뒤를 돌아봤는데 조금 전 형이 사는 7층으로 갔었던 그 여자를 또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자연스레 내 옆으로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서 있는 그 여자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새빨간 코트에 머리는 심하게 엉클어져 있고 또 누구에게 맞았는지 얼굴은 시퍼런 멍과 함께 입술 옆으로는 피가 굳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왔고 난 구충 버튼을 눌렀다. 그렇게 내 옆에 탄 이 여자는 버튼을 또 누르지 않았다. 이 여자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저기 7층 가시죠?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여자는 아니요. 8층 가요. 응? 아까 7층으로 가지 않았었나?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8층 버튼을 눌러주었다. 서먹서먹한 이 안에서는 뭔가 모를 차가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난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여자에게 말을 걸게 되었다. 혹시 8층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그러자 그 여자는 소름 돋는 눈빛으로 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사를 오게 될 집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이 시간에 방을 보러 온다고? (8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내 옆에 있던 그 차가운 여자는 내리게 된다. 그리고 문이 스르르 닫힐 때쯤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엘리베이터의 투명 유리창으로 날 뚫어지게 쳐다본다. 순간 엄청난 섬뜩한 느낌이 들었고 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집으로 곧장 뛰어들어갔다. 심장은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고 두 손은 파르르 떨리게 되었다. 난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7층에 사는 형에게 전화를 해보게 되었다. 형,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혹시 낮에 형 집에 어떤 여자가 오지 않았어? 그러자 그 형은 집에 누가 오진 않았는데 아까 낮에 누가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옆집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라고 했고 7층은 그 형 혼자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 순간이었다. 현관 밖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난 또다시 엄청난 공포감에 떨게 되었다. 부모님이나 친형이었으면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을 텐데 난 겁에 질려 친구에게 문 밖을 내다봐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친구는 현관문으로 성큼성큼 가더니 조그만 유리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였다. 겁이 없었던 녀석이
문을 열어보려고 하자 난 서둘러 말리게 되었고 난 친구의 입을 틀어막고 숨죽이고 있었다. 다행히도 현관 밖에 있던 누군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다. 살았다. 근데 또다시 안 돼. 조금 전 멀어진 여자 구두 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다. 난 친구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궜다. 그때였다. 밖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었고 그 소리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난 뜬 눈으로 밤을 새게 되었고 뒷날 부모님이 오시자마자 어젯밤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때 내 말을 들으신 아버지가 말씀을 꺼내셨다. 아버지도 최근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보면 아무도 없다는 괴상한 소문을 들으셨고 살고 있는 집도 오래되었다 보니 현재 이사를 생각 중이시라고 하셨다. 여기서 20년을 살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봤지만 이렇게 소름 돋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난 그때의 일이 있고부터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무서워졌고 동네 주민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 혹은 가족들이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가곤 했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래도 여긴 현관복도며 주변 곳곳에 CCTV가 있어 안심이 되었고 늦은 시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지역이다.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된 후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점점 잊어가게 되었다. 근데 그날 봤던 그 여자는 문을 왜 두드렸을까? 나에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존재를 눈으로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때의 사고가 있기 전까진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내가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차가 너무 갖고 싶었던 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사게 되었다. 그때 몇 년간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운전 연습을 시키는 중 커브길을 돌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운전이 서툴렀던 여자친구는 순간 당황해서인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고 전봇대를 들이받아 그날 나는 생애 처음으로 사게 된 차와 미래까지 생각했던 그녀를 모두 잃게 되었다. 차는 나중에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어렵다. 그날이 있고부터 나는 심각한 우울증이 생겼고 사고 당시 마지막으로 그녀가 숨을 거두기 전 찌그러진 차 안에서 날 바라보며 힘없이 죽어가던 그 장면이 매일 밤 꿈속에서 날 괴롭혔다. 아마 그때부터 영적인 존재를 느꼈던 것 같다. 뭐 뚜렷하게 느끼는 건 아니지만 속삭이는 소리와 흐릿한 형체 정도는 느낄 수 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우울증과 망상에 시달려 괴로워하던 시절 친구들은 나를 위해 펜션을 예약해 그곳으로 가게 된다. 서도에서도 얘기했지만 난 영적인 존재를 느낀다. 대낮부터 우리가 놀던 마당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발소리는 마치 우리들이 놀고 있는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다.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해봤자 내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분위기마저 흐려질까 그 발소리는 나만 듣고 나만 알고 있었다. 그날 유독 모두들 기분이 좋았었는지 해가 밝은 시간이었는데도 다들 취하는 것 같았다. 얘들아, 저녁에 고기 먹어야지.
좀 천천히 마셔. 친구들은 우울해 있던 나를 위해 예약한 펜션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중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며 라면을 끓여 해장을 한다고 하였다. 역시 라면은 국물이야. 술에 취해 라면 국물을 먹던 친구를 보자 다들 갑자기 자기들도 국물 좀 달라고 하였다. 국물 담게 그릇 좀 줘봐. 내가 갖다 줄게. 아니야, 내가 가질러 갈게. 그릇은 내가 있는 곳 바로 위에 있었는데 술에 취한 녀석이 굳이 여기까지 오겠다고 한다. 그래, 니가 가져가라. 그 순간이었다. 친구가 잡으려고 했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야, 니 술 그만 처먹어. 친구들도 취기가 있다 보니 술에 취한 친구가 그릇을 떨어뜨려 그릇이 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 그 순간을 내 두 눈으로 보고 말았다.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릇을 술에 친구가 잡으려 했던 순간 그릇 뒤쪽으로 어떤 손 모양 형체가 보였고 내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손가락으로 그릇을 슬쩍 밀었다. 가만히 있어 얘들아. 여기 내가 치울게. 그 순간이었다. 술에 취한 녀석이 도와주겠다고 여기로 오더니 비틀거리며 유리 파편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야, 괜찮아? 다행히 당시에는 겨울이라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다 보니 옷이 찢어진 것 말고는 상처는 없었다. 큰일 날 뻔했네. 너 들어가서 자 그냥. 알았어. 우리들은 술자리를 정리하고 조금 쉬기로 했다. 친구들은 자고 있을 때 그날 유독 술이 취하지 않았던 나는 홀로 볼에 타고 있는 장작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되감아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이상했다. 깨진 유리 파편들을 내가 치우려 했었는데 친구가 크게 다칠 뻔했고 내가 잡으려 했던 그릇도 친구가 잡으려 할 때 내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떨어졌고 근데 아까 보였던 그 손은 도대체 뭐야? 꼭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앉아있던 내 옆으로 낙엽들이 있었는데 낮에 들었던 무언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내 주변을 맴돌며 걷는 소리이다. 아씨, 또 시작이네. 평소에는 안개처럼 흐릿한 형체라도 보였는데 그날은 발소리만 들렸다. 나에게 할 말이라도 있나? 왜 내 주변을 맴도는 거지? 이런 심령현상들이 나타날 때면 난 겁에 질려 벌벌 떨었었는데 그날은 무덤덤하게 생각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곳만 어슬렁거리는 홀령인가? 발소리가 매우 거슬려 난 차에 가서 쉬기로 하였다. 차 안은 매우 조용하였다. 조금만 쉬었다가 애들 깨워야겠다. 잠깐 눈을 붙이려고 하던 그때였다. 누군가 멈춰있는 차를 흔드는 것처럼 차 안 내부는 뭔가 심상치 않게 흔들리게 된다. 뭐야? 차가 왜 이래? 너무 놀라서 벙쪄 있을 때 차의 흔들림은 멈췄다. 지진이라도 난 건가? 그때였다. 누가 자동차 곳곳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10초 정도 차를 퉁퉁 치더니 곧 소리가 멈추게 되었고 꼭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작은 목소리에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 제발 나한테 왜 이래. 양손으로 두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서서히 귀를 열고 눈을 떠보니 사방은 조용했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봤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언가 보이지도 않았고 내 주변을 맴돌던 발소리 또한 들리지 않았다. 여기 있으면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은 생각에 난 친구들을 깨워 이곳을 벗어나라 하였다. 얘들아, 우리 여기서 친구들은 다들 잠에 빠져 있었고 그중 술에 많이 취했던 친구가 일어났다. 나 아까 넘어졌던 곳이 너무 아파. 조금 전 유리 파편 쪽으로 넘어지면서 손바닥에 파편이 박힌 모양이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얼른 병원 가자. 서둘러 그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근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 자동차 키를 놓고 나왔다. 차 앞에서 잠깐 기다려. 얼른 차 키 갖고 나올게. 차 키를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그 친구는 차 본네트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있었다. 너 뭐해? 친구의 수상쩍은 모습에 황급히 달려가 보니 난 기겁을 하고 말았다. 내가 아까 차에서 쉬고 있던 그 차에는 어떤 손바닥 자국이 수백 개가 찍혀 있었고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친구가 차에 찍혀 있는 손바닥 자국 위로 손을 갖다 대고 있었다. 그런데 차 본넷에 올리고 있는 친구의 손과 차에 찍힌 손바닥 자국이 똑같았다. 친구는 멍한 표정으로 날 바라본다. 난 친구에게 물었다. 너 누구니?